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평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경쟁사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도 진짜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입시 경쟁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승진 경쟁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먹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내가 나왔을 때 또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참 우리의 이 삶은 계속 경쟁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주변에서도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경쟁 상대를 상대하고 그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와줘야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많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인터넷 회사들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SK도 있고 LG도 있고 뭐 KT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그 고객을, 신규 고객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막 뭐 보조금도 주고 사은품도, 뭐 상품권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를 우리가 상대하는 방법을 좀 알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쟁사라고 하면 누가 나의 경쟁 상대인가 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글로벌적인 대기업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이 있죠. 이 두 회사의 주 경쟁은 핸드폰입니다. 그죠? 아이폰과 그다음에 갤럭시. 물론 노트북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회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경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없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이 없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사를 인식할 때는 그 회사 전체를 볼 거냐 아니면 브랜드만을 볼 거냐, 더 좁게는 그 일부 제품만 볼 것이냐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상대를 지정할 때는 도대체 어떤 업체를,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만의 경쟁 상대라고 인식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경쟁 상대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 옛날에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나의 강점, 약점을 알면 여러 번 싸우더라도 대부분 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쟁사에 어디까지 알아봤냐면 그 사람, 그 대표가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무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대표의 어떤 재무 상태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회사의 어떤 직원 수, 매출액, 그다음에 자본금, 회사 이유, 그리고 그 재산 중에 비율이 뭐 부동산이 많은지, 주식이 많은지, 뭐 현금이 많은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마케팅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특히 법인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이렇게 매년마다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얼마나 되고, 직원 수가 얼마나 되고, 인건비로 얼마나 나가고, 뭐 용역비로는 얼마나 나가고, 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그 회사가 내놓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단종하려는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지 알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경쟁사에 비해서 내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필살기, 무기, 차별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차별화, 그놈의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저 회사에는 없는 나만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제품. 제품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죠. 뭐 동그란 모양, 별 모양, 뭐 다이아몬드 모양, 사각형 등 이제 디자인이 있을 거고, 뭐 패턴이 될 수도 있죠. 뭐 체크 무늬 패턴, 아니면 뭐 마블 패턴,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무지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기능. 이거는 뭐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든지, 뭐 핸드폰 앱을 연동해서 내가 조작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진한 빨강색을 할 건지, 아니면 살짝 파스텔 톤의 빨강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색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성품이 좀 친절해야 된다. 일단은 요 패키지를 사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 입장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으니 내 조건에 따라서 추가 구성품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매력. 일단은 AS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 특히 전자제품을 살 때는 사람들이 물론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겠지만, 쓰다 보면 항상 AS나 불량이나 하자가 나오는 게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저 브랜드는 이 정도 판매를 했으니 충분히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 입소문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비싼 돈을 주고더라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가서 뭐 청소기, 아니면 LG전자 가서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사는 이유가 전국에 그 AS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송 속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상대방 업체는 뭐 오전에 12시까지만 주문을 받고 그 이후에 주문건은 내일 발송해서 뭐 배송이 늦게 온다든지. 하지만 우리 업체는 뭐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빠른 건 아니지만 오후 5시까지 주문을 하면 당일 발송을 해서 내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속도의 차별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CS 상담. 이제 전화를 하면 막 내선 번호 뭐 몇 번을 누르세요,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뭐 한 5분 10분 걸릴 것 같습니다, 막 요런 이제 안내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기업 어떤 서비스 이런 거에도 국한되지만, 일반 소기업 같은 경우는 CS 상담만 잘 해줘도 사람들이 되게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당연히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뭐 택배사의 잘못으로 물건이 깨져서 도착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항상 돌발 상황이 나옵니다. 뭐 조작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바로바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꼭 채팅 상담만이 아니라 전화가 익숙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꼭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채팅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공휴일이나 아니면 주말, 뭐 평일 저녁 늦게라도 혹시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쟁사에 비해서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로 이제 물건을 사면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든지 사은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화가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기본적인 차별화 정책들은 상세 페이지 같은 데에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마케팅 그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참 내가 깊이 고민을 안 했구나, 너무 겉에 보여지는 것들만 고민을 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유튜브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마케팅 전략으로도 요거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여러분들 사이트 혹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남긴 어떤 발자국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뷰입니다. 리뷰하고 Q&A. 리뷰에서 보면은 왜 이 제품을 샀고
어떤 부분에서 이 제품은 만족도가 높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감이 떨어져.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보시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뷰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별점이 낮은 순으로 보고 또 혹은 최신 순으로 이렇게 2번 필터를 걸러서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그런 리뷰 조작도 많고 가구매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고 뭐 사진을 엄청 올리고 글도 엄청 길게 쓰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배제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무의미한 싸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건 어떤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하게 말씀드리면 바보도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바보라고 하면 나보다 더 심한 바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원 내리면 100원 내리고 1000원 내리고, 이게 결국에는 원가 수준까지 혹은 적자를 볼 수준까지 내려와서 서로 판매를 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런 이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뭔가 신제품이 나와서 잠깐 일시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절성 상품이거나 뭐 난로, 선풍기, 가습기 이런 거는 계절이 지나면 다음 겨울이 또 돌아오기 전까지는 창고에 계속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뭐 임대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악성 재고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상품이라면 가격을 내리는 거는 괜찮지만, 경쟁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가격을 내려가면서 하게 되면 결국엔 나의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라이브 쇼핑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업체들이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가격을 50%, 70%를 깎아서 저걸 판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평상시에 얼마나 높은 이익률을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할인도 되게 중독이거든요. 가격 할인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특정 기간에 그 마스크팩 같은 걸 세일을 해요. 반값으로. 물론 이제 그런 화장품 같은 거는 유통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50%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내가 예를 들어 처음에 살 때는 50% 할인해서 샀는데, 갔더니 막 정가가 2,000원이다. 그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사거든요. 물론 그게 작은 금액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1,000원에 샀는데 다음에 2,000원에 사세요 라고 하면 뭔가 사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격을 높게 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것도 저는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경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협력사로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사와 협력사는 저는 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가장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서로 그 업체한테 악감정은 없지만 괜히 미운 감정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벽시계를 하니까 벽시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인지도도 있고 브랜딩이 되고 있는데, 뭐 손목시계나 아니면 탁상시계나 뭐 알람시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인지도도 없고 제품도 없다라고 하면, 그쪽 회사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와 마음이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함께 상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과 사람은 한정돼 있고 돈도 한정이 돼 있고, 하지만 상대방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으면 그 제품을 나도 가져가지고 소량으로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또 신규 고객 중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우리가 이번에 저기에 그 체육관에 큰 벽시계를 놓고 싶은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큰 벽시계만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 전화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으니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당신들의 물건을 판매해보겠다. 이렇게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제품들 또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효과가 예상될 때 이렇게 경쟁사와 협력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꾸준한 제품 개발입니다. 이게 기획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방향이 되게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이상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반영한 제품들은 계속 신제품을 개발을 해도 기존에 잘 팔리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도 계속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그 방향을 휙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면서 그 시장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상대를 상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건 혹은 회사에서 뭐 승진을 하건 아니면 나중에 자영업 사장님이 돼서 하시건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어렵고 입시 경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갖는 차별화를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